장례식장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영정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박말순, 향년 82. 사진 속 엄마는 평소처럼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소란스러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은정은 검은 상복 치마를 매만지며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28년 교직 생활의 습관일까. 어떤 말도 간결하고 정중했다. 고맙습니다. 잘 보내드릴게요.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그녀의 눈은 계속 입구를 향했다. 남편이 오지 않았다. 어젯밤 전화로는 분명했다. 미안해, 은정아.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목소리가 어색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그의 거짓말은 늘 그런 톤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장례식이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오후 4시가 지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혼자 고생이 많으시네요. 옆에서 인사하는 조문객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그렇다, 늘 혼자였다. 엄마가 편찮으실 때도, 병원 왔다 갔다 할 때도, 마지막 순간에도. 오후 7시 휴대폰이 진동했다. 톡 알림이었다. 행복한 우리 가족 단톡방. 시댁에서 만든 그룹 채팅방이었다. 몇 년 전 남편이 일정 공유하려고라며 은정을 초대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평소엔 별 내용도 없어서 알림도 꺼둔 상태였는데 화면을 터치했다.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화려한 테이블, 샴페인 잔이 반짝이고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가운데 넥타이를 메고 미소 짓고 있는 남편. 회사 미팅이라고 했던 그 남편이 시어머니가 올린 메시지. 오늘 좋은 날이네요. 다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은정의 손이 떨렸다. 조문객들 앞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대신 휴대폰을 끄고 가슴에 손을 올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분노인가, 서러움인가, 아니면 그냥 허탈함인가. 엄마를 떠나보내는 이날 가장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어디서 잔치를 하고 있었다. 저녁 8시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나서야 은정은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다. 내일 발인 일정 확인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은정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머릿속으론 온통 그 사진 생각뿐이었다. 샴페인을 든 남편의 손, 웃고 있는 시댁 식구들, 좋은 날이라는 시어머니의 메시지.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 그들에게는 좋은 날이었을까? 밤 10시,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낯설었다. 엄마가 없는 집, 평소라면 왔냐는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을 텐데 오늘은 침묵뿐이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 쓸쓸했다.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아마 지금쯤 시댁에서 뒤풀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남편의 메시지였다. 늦어서 미안해. 내일 장례식에는 꼭 갈게. 시어머니의 메시지도 있었다. 은정아, 힘내. 우리가 옆에 있잖아. 시누이의 메시지도 와 있었다. 언니 혼자 고생했죠? 내일 봐요. 모두 다정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본 후에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특히 시어머니의 우리가 옆에 있잖아라는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어디에 있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누가 이런 시간에?
현관문을 열자 등기 배송 직원이 서 있었다. 박은정 선생님이시죠? 등기 하나 왔습니다. 이 시간에요? 급송이라고 해서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는데 묵직했다.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 느낌이었다. 발송일란을 보니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무슨 서류일까? 등기 직원이 떠나고 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다.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다. 그리고 손글씨로 쓰인 쪽지 한 장. 은정아, 다락방 수첩부터 보아라. 엄마 글씨였다. 서류를 펼쳐보니 등기부등본이었다.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서울시 중구 어느 골목. 들어본 적 없는 주소였다. 소유자란의 박말순, 상속일란의 박은정. 상속? 은정은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었다. 건물 한 채였다. 준공연도는 1975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었다. 그런데 감정가액란의 숫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80억? 아니, 800억? 숫자를 다시 세어봤다. 800, 800억이 맞았다. 이게 뭐지? 엄마가 8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 나는 전혀 알지도 못했다. 손이 다시 떨렸다. 아까와는 다른 떨림이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쪽지를 다시 봤다. 다락방 수첩부터 보아라. 다락방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 건물에 은정은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작고 낡은 열쇠였다. 엄마가 몰래 쥐고 있던 열쇠. 휴대폰을 들어 그 주소를 검색했다. 지도 앱이 뜨자 예상보다 가까운 곳이었다. 차로 30분 거리.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내일 장례를 치르고 나면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시댁 식구들, 남편,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유산.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어디선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락방 수첩.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도대체 그 수첩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잘 들어갔어? 정말 미안해. 내일은 일찍 가서 도와줄게. 목소리가 어색했다. 술을 마신 것 같기도 했다. 아마 시댁에서 뒤풀이를 하고 오는 길일 것이다. 여보, 왜 말을 안 해? 화 많이 났어? 내일 얘기하자. 은정아, 나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였어. 너도 이해해줘야지. 이해? 은정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는 아직 그 사진이 남아 있었다. 환하게 웃는 남편의 얼굴. 알았어. 그래, 고마워. 그럼 내일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다. 800억.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왜일까? 기쁘기보다는 무거웠다. 엄마가 이런 걸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남편과 시댁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오늘 외식 사진을 생각하니 벌써 뻔했다. 은정은 열쇠를 주먹 안에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엄마, 도대체 뭘 남기신 건가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은정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골목으로 가야겠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장소로 다락방에서 수첩을 찾아야겠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 같았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은정의 눈꺼풀도 서서히 무거워졌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손에는 그 작은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엄마 없는 첫 번째 아침이었다. 그리고 은정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발인. 은정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을 품에 안았다. 상주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순간이었다. 엄마, 우리 다시 만나요. 엄마가 나의 엄마라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은정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어제 밤부터 시작된 궁금증. 고생했어, 은정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시어머니였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다가왔다. 어제 사진 속 그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니, 힘들었지? 혼자서. 시어머니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우리 아들이 어제 못 와서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거짓말을 태어나게 하는 모습에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냥 미소만 지었다. 그래도 이제 끝났네. 고생 많았어. 끝났다? 무엇이 끝났다는 것일까? 은정은 손 안에 열쇠를 만졌다. 집에 가서 쉬어. 우리는 처리할 일이 있어서 좀 더 있다가 갈게. 시댁 식구들이 무슨 처리를 한다는 것일까? 어제 외식처럼 또 뒷정리를 하러 가는 것일까? 은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엄마의 영정 사진을 꼭 껴안고 화장장을 떠났다. 차 안에서 다시 그 주소를 확인했다. 이제 정말로 가봐야겠다. 엄마가 남긴 그 마지막 비밀의 장소로. 오후 2시 골목 입구. 은정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오래된 주택가였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다. 골목 안쪽 끝자락에 그 건물이 있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외관만 봐서는 평범한 다가구 주택 같았다. 하지만 이것이 800억 가치라니. 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다. 자물쇠에 맞춰 돌리니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정말 엄마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묵은 냄새가 났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포근한 느낌이었다. 누군가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공간 같았다. 1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각 방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나린의 식당, 동호 공부방, 해수 서점, 세입자들인 듯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각 방에서 생활의 기척이 느껴졌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지금도 여기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이 삐걱거렸지만 튼튼해 보였다. 2층 끝에 작은 문이 있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문 같았다. 열쇠를 다시 사용해 열어봤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다락방이 나왔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다. 한쪽 벽에 작은 책상이 있었다. 그 위에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엄마가 말한 그 수첩. 은정은 수첩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폈다. 엄마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이 아이 수술비 일부 보탬. 상환은 천천히. 급하지 않음. 동호 응시료 지원. 공부방 키 맡김. 취업하면 후배들 도와주기로. 해수 서점 월세 연체분. 책값으로 대체 납품 완료. 이름들이 계속 이어졌다. 10여 명이 넘었다. 각각의 사연과 함께 은정은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가 이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엄마의 메시지가 있었다. 은정아, 이 집은 그릇이다. 사람들을 담는 그릇. 돈보다 사람, 집보다 삶. 그 원칙만 지켜라. 나머지는 내가 판단해. 우리 딸에게 엄마가.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였다. 혹시 거기 누가 계세요? 나긋한 목소리였다. 은정은 급히 눈물을 닦고 다락방 문을 열었다. 아래 계단에 60대 남자가 서 있었다. 둥근 안경을 쓰고 온화한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아, 네. 저는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박은정? 혹시 말순 할머니 따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다가 곧 침울해졌다. 아, 그러시구나. 할머니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정혜수라고 해요. 아래층에서 작은 서점하는 사람입니다. 정혜수? 수첩에서 본 그 이름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딸이 올 거라고. 그럼 이제 이 집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알게 된 일이라. 아, 그러시겠구나. 할머니가 비밀로 하셨나 보네요. 혜수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시간 되시면 아래로 내려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이 집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다. 다락방에서 내려와 1층 혜수의 서점으로 갔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책들이 가득했고 한쪽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혜수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은정은 서점을 둘러봤다.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었다. 소설, 에세이, 인문서적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7년 됐죠. 할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혜수가 차를 가져와 앉으며 말했다. 처음엔 월세도 제때 못 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책으로 대신 받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던 책들 모아서 드리면 그걸로 월세 계산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사정에 맞게 도와주셨어요. 나리 씨는 아이 아플 때 병원비 보태주시고, 동우는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 때 응원해 주시고. 수첩에서 봤어요. 아, 수첩 찾으셨구나. 할머니가 늘 기록하셨어요. 잊으면 안 된다면서. 혜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죠. 할머니는 그걸 아셨어요. 은정은 수첩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엄마가 마지막에 이 말을 남기셨어요. 돈보다 사람, 집보다 삶이라고. 할머니 나오시네요.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혜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새로운 분이 계시네요. 나리야, 이쪽으로 와볼래? 할머니 따님이셔. 나리라는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가왔다. 정말요? 할머니 늘 자랑하셨는데. 선생님이시죠? 네, 맞아요. 저는 최나리예요. 1층에서 작은 식당해요. 할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나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아이가 아플 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혼자 키우는데 수술비까지 생기니까. 그때 할머니가. 나리가 말을 잇지 못했다. 혜수가 나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할머니는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가족처럼 챙겨주셨어요. 은정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가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다.
800억짜리 건물.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문제였다. 혹시 이 건물이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은정의 질문에 혜수와 나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개발업체에서 계속 연락 온다고. 하지만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할머니 말씀이 집값은 올라도 사람 사는 곳은 줄어든다고. 여기가 사라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다운 생각이었다. 그때 또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20대 후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활기찬 목소리였다. 혜수가 손을 흔들었다. 동호야, 이리 와. 할머니 따님 만나봐. 김동호라는 청년이 놀라며 인사했다. 와, 정말 할머니와 닮으셨어요. 특히 눈이. 감사해요. 저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할머니가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공부방도 내주시고 응시료도 지원해 주시고. 동호의 얼굴이 환했다. 이런 순수한 에너지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을까? 은정은 문득 오늘 아침 장례식장에서 만난 시댁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차가운 표정과 여기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이 대조되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라고. 동호의 말에 나리와 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명절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음식 해 먹고 누가 아프면 다들 챙기고 진짜 가족 같아요. 동호의 말에 은정의 가슴이 뭉클했다. 사흘 후 은정은 다시 골목집을 찾았다.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였다. 장례식 이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다. 남편은 여전히 외식 사진건으로 미안해하면서도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었다만 반복했다. 시댁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다. 다행히 유산 이야기는 모르는 것 같았다. 언젠가는 유산 사실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팠다. 골목 입구부터 느낌이 달랐다. 비냄새가 살짝 배어 있고 골목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다. 살아있는 동네의 냄새였다. 동호가 대문 앞에서 뭔가 고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그의 밝은 인사에 은정도 미소를 지었다. 손에 공구를 들고 문고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문고리가 헐거워져서요. 할머니 계실 때도 자주 고쳐드렸거든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죠. 동호는 자연스럽게 이 집을 돌보고 있었다. 주인이 바뀐 것도 모르는 채 말이다. 그 모습이 짠하면서도 고마웠다. 다 됐네요.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1층이 더 활기찼다. 나리의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고 혜수의 서점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렸다. 또 오셨네요. 나리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진짜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밥 드셨어요? 지금 김치찌개 끓이고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괜찮아요. 점심 먹었어요. 그래도 맛만 보세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맛이에요. 나리가 작은 그릇에 김치찌개를 떠서 가져왔다. 한 숟가락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다. 집에서 먹던 엄마의 김치찌개의 맛이 났다. 정확히 그 맛이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레시피 알려주셨거든요. 김치는 좀 더 익혀야 하고 돼지고기는 목살이 좋다고.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깊은 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정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여기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정말 요리를 잘하셨어요. 가끔 큰 냄비에 국 끓여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특히 겨울에는 된장찌개나 김치국을 끓여서 이 집 사람들 다 먹였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특히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한테, 동우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밥 한 그릇이 하루를 지킨다고 하시면서 나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엄마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봤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드셔보세요. 나리가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아왔다. 이것도 할머니가 담그신 거예요. 작년 겨울에 담근 건데 아직도 맛있어요. 김치 한 점을 먹어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엄마 손맛이었다. 정확히 기억나는 어릴 때부터 먹어온 그 맛. 새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다. 할머니는 매년 김장할 때면 이 집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하셨어요. 각자 먹을 만큼씩 나눠주시고 저희는 포기 썰고 절이는 일만 도와드렸는데도 김치를 한 포기씩 받아갔거든요. 정말 대단하셨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러신 분이었어요. 사람 좋아하셨거든요. 해수의 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역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사람이 몇 명 있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 젊은 여자, 그리고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까지.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해수가 반갑게 맞았다. 온화한 미소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여기 사람들이 많네요. 할머니가 만드신 작은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누구든 와서 책 읽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은정은 서점을 둘러봤다. 한쪽 벽에는 무료 열람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그 아래로 편안한 의자들과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저 할머니는 매일 오세요. 혼자 사시는데 여기서 책도 읽고 사람들과 얘기도 하시고 할머니가 책은 나누라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해수가 차를 준비하면서 말했다. 저 아이도 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숙제해요. 집에 가면 할 공간이 마땅치 않거든요. 할머니가 공부할 자리가 없으면 꿈도 없어진다고 하시면서 책상 하나 더 놓아주셨어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할머니 아이디어였어요. 서점이 그냥 책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해수가 차를 따라주며 계속했다. 따뜻한 차 향이 마음을 진정시켰다.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돈이 많아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지, 누가 정말 노력하는 사람인지 금방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절대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냥 퍼주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해수가 찻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도록 하셨거든요. 저는 책 정리해드리고, 나리는 가끔 반찬 만들어드리고, 동우는 집 수리하고,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았어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호 부조였군요. 맞아요. 그게 할머니 철학이었어요. 받기만 하면 사람이 작아진다고, 주고받아야 건강한 관계라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현명한 분이셨구나.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벽돌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여기 사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그때 동우가 들어왔다. 손을 털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에는 뭔가 특별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아, 계셨구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최종 면접 합격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해수와 은정이 박수를 쳤다. 서점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는 축하한다며 손을 흔들었고 중학생 아이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순간 서점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축하해요. 정말 기뻐요.
할머니한테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동호의 목소리가 잠시 침침해졌다. 할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은정이 말하자 동호가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약속했거든요. 취업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달라고. 어떻게요? 공부방을 계속 운영하려고요. 저는 이제 출근하니까 저녁이나 주말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면접 팁도 알려주고 자료도 공유하고. 은정은 감동했다. 받은 도움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마음이 아름다웠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선순환이라고. 도움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그래야 진짜 공동체가 된다고. 동호의 말에 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집이 특별한 거예요. 단순히 월세 받고 빌려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거든요. 할머니가 만든 작은 기적 같은 곳이죠. 은정은 수첩을 다시 꺼냈다. 엄마의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봤다. 이 집은 그릇이다. 사람들을 담는 그릇. 이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것 같았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돌보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었다. 혹시 다락방 다시 봐도 될까요? 엄마가 남긴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물론이죠. 열쇠 있으시니 바로 가셔요. 은정은 2층으로 올라가 다락방에 들어갔다. 지난번보다 더 자세히 살펴봤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오르며 엄마가 혼자 오르내렸을 이 계단을 이제 자신이 오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다. 먼지가 살짝 앉은 책상, 그 위에 수첩, 그리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수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작은 장부 하나. 장부를 펼쳐보니 이 건물의 수입과 지출이 적혀 있었다. 엄마의 꼼꼼한 글씨로 매달 기록되어 있었다. 월세 수입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지출 항목을 보니 놀라웠다. 나리, 아이 병원비 보탬 50만 원. 동호, 응시료 지원 15만 원. 해수, 서점 인테리어 비용 일부 30만 원. 공용 전기요금 전액 부담. 공용 수도요금 전액 부담. 겨울 난방비 지원 각 세대 일부. 명절 떡값 10가구 각각 5만 원. 엄마가 개인 돈으로 이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다. 월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달도 많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연체가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수첩에서 봤던 그 표현이 이해됐다. 엄마에게는 못 받는 월세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시간이었구나. 편지들도 읽어봤다. 세입자들이 엄마에게 쓴 감사 편지들이었다. 각각 다른 필체, 다른 편지지. 하지만 마음은 하나였다. 할머니, 덕분에 아이 수술 잘 받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라고. 아이한테 얘기해 줄게요. 나리. 편지를 읽으며 은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시험 합격했습니다. 할머니 응원이 없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동호가. 서점이 문을 닫을 뻔했는데 할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곳이 동네 사람들에게 작은 쉼터가 된 것도 할머니 덕분입니다. 책은 나누라고 있는 것이라는 할머니 말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햇수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사진들을 봤다. 골목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짜 가족 같아 보였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작은 간판을 들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간판에는 엄마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뒷면에 엄마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곳이 모든 사람들에게 엄마의 집이 되기를. 2023년 겨울 말순. 은정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엄마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곳을 모든 사람들에게 엄마의 집으로 만드는 것. 따뜻하고 안전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때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리와 동호, 혜수가 함께 뭔가 얘기하고 있는 소리였다. 마치 정말 한 가족처럼. 은정은 다락방 작은 창문으로 골목을 내려다봤다. 좁은 골목이지만 여기에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누군가 TV 보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어디야? 잠깐 나와 있어. 저녁 준비 안 하냐? 평상시라면 곧 들어간다고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밖에서 사 먹어. 뭐야, 왜 그래?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끊고 은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800억. 여전히 엄청난 숫자였다. 하지만 이 집의 진짜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 같았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폈다.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은정아, 이 집은 그릇이다. 사람들을 담는 그릇. 돈보다 사람, 집보다 삶. 그 원칙만 지켜라. 나머지는 내가 판단해. 엄마 말순. 이제 그 무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래에서 나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김치찌개 많이 끓였어요. 은정은 수첩을 품에 안고 다락방을 나섰다. 엄마의 꿈을 이해하기 시작한 첫날이었다. 1층으로 내려가니 혜수와 동호도 나리의 식당에 모여 있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김치찌개가 끓고 있고 김치와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진짜 가족 같네요. 은정의 말에 세 사람이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으라고. 나리가 밥그릇을 하나 더 꺼내며 말했다. 그럼 저도 가족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할머니 따님이시잖아요. 혜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은정은 그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식사였다. 집에서는 남편과 대화도 별로 없이 조용히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동호의 취업 이야기, 혜수의 서점 운영 이야기, 나리의 아이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들렸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레시피니까요. 나리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말씀이 맛있는 밥 한 끼가 하루를 지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로를 챙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하루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은정은 집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엄마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무엇을 남기려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안이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았다. 800억짜리 건물을 그냥 둘 리 없었다.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올까? 은정은 엄마의 수첩을 꼭 쥐고 내일을 준비했다. 골목집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첫 번째 제안이 들어왔다. 카페에서 만나자는 전화였다. 정중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톤이었다. 박은정 선생님이시죠? 저는 한강개발 대표 이상규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은정은 망설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상황이었다. 강남의 고급 카페. 이상규는 예상보다 온화해 보이는 60대 중반의 남자였다.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런데 왠지 불편했다. 먼저 어머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규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기회를 노리는 시선이었다. 고맙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이상규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어머님 건물 말입니다.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죠. 은정은 침묵을 지켰다. 현재 시세로도 8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건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이상규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다. 지금 팔면 3배입니다. 2,400억에 매입하겠습니다. 2,400억. 은정은 숨이 막혔다.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숫자였다. 사전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라 확실한 수익이 보장됩니다. 게다가 이주비, 인테리어 지원까지 포함해서요. 이상규의 말은 침착하고 논리적이었다. 마치 이미 정해진 결론을 설명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속도입니다. 감정은 비용이죠. 감정은 비용.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보상받죠. 이주비 지원하고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이상규가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서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1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년? 이상규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너무 길죠. 이런 프로젝트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이 한계입니다. 그래도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선생님, 실용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2,400억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세입자들도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모두에게 좋은 일. 정말 그럴까? 은정은 나리의 환한 미소를, 동호의 밝은 에너지를, 해수의 온화한 눈빛을 떠올렸다. 과연 그들에게도 좋은 일일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규가 명함을 건네며 일어섰다. 아, 그리고 가족분들과도 상의해 보세요. 이런 큰 결정은 혼자 내리기 어렵죠. 가족. 그 말이 섬뜩했다. 혹시 벌써 시댁에 연락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2,400억.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다. 정말로 모두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다. 돈보다 사람, 집보다 삶. 문득 아들 선호가 생각났다. 회사 일로 독일에 출장 간 지 2달째였다. 이런 일을 알면 뭐라고 할까? 아마 시댁과 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2,400억을 포기하다니 미쳤다고 할 것 같았다. 아직은 말하지 말자. 선호까지 나서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거실에 있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뭔가 심각해 보였다.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이 손에 든 서류를 흔들었다. 등기부등본이었다. 은정이 방에 두고 간 것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어디서 찾았어? 서랍에서 우연히. 이게 정말 우리 장모님 건물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응. 800억? 이게 진짜야?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며칠 전에 알게 된 일이야.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남편은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다. 그리고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어디에 전화하는 거야? 개발업체에 전화하는 거야. 정확한 내용 알아봐야지. 전화하지 마. 내가 만났어. 그냥 둬.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이상규의 명함을 보고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여보세요. 한강개발 이상규 대표님이시죠? 저는 박은정 씨 남편입니다. 은정은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남편이 막았다. 네,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흥분으로 변해갔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남편이 은정을 바라봤다. 왜 이런 큰 일을 혼자 결정하려고 해?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일이야. 내가 상속받은 거야. 그래도 부부잖아. 나한테 상의는 해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야 해. 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엄마, 저예요. 네, 아셔야 할 일이 있어요. 은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시간 후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거실에 모두 앉은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은정아, 우리한테 숨긴 게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800억짜리 건물 상속받았다며. 은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중요한 건 가족끼리 이런 걸 숨기면 안 된다는 거지.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넌 우리 가족이야. 그런데 혼자서 그런 큰 결정을 내리려고? 말이 되니?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된 일이라서. 며칠 전? 시누이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우리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네? 그동안 속이고 있었다는 거잖아. 은정은 기가 막혔다. 은정아, 우리는 돈을 다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공평하게 하자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법적으로는 내 거 맞아. 하지만 도리상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도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자꾸 나왔다. 하지만 장례날 외식 사진이 계속 떠올랐다. 그런데 개발업체에서 연락 왔다며? 얼마라고 했어? 시누이가 물었다. 2,400억이요. 2,400억? 시댁 식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팔아야지. 왜 망설여?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세입자 얘기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세입자야 이주비 받고 다른 데 가면 되는 거 아냐? 2,400억인데 뭘 망설여? 그 사람들한테는 그 집이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다. 남이야 결국. 우리 가족보다 남이 더 중요해. 우리 가족. 또 그 말이었다. 감정 섞지 말자. 계산이 답이야 은정아. 시누이가 계속 압박했다. 2,400억을 4등분하면 600억씩이야. 600억이면 우리 다 편하게 살 수 있어. 왜 고민해? 4등분이요? 은정이 되물었다. 당연하지. 가족끼리는 공평해야 하는 거 아냐?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받은 건데. 법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법으로 따지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다. 은정아, 우리 엄마 말씀이 맞아. 괜히 고집 부리지 마. 우리 엄마 마음 좀 맞춰. 결국 시어머니 편이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망스러웠다.
그런 큰 횡재를 혼자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횡재요? 제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은 예상 못했잖아. 횡재가 맞아. 은정은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엄마가 평생에 걸쳐 이룬 것을 횡재라고 부르다니. 그리고 은정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속 포기 절차 말이야. 변호사한테 전화로 먼저 알아봤는데 내가 상속 포기 신청을 하게 만들 수 있어. 그게 무슨, 우리도 법정 상속인이야. 내가 포기하면 자동으로 우리한테 넘어와. 그럼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신우이가 끼어들었다. 언니가 협조 안 하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는 뜻이야. 가족끼리 좋게 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 변호사만 선임하면 돼. 시아버지가 무겁게 말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은정이가 너무 고집부리면. 말끝을 흐리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서늘했다.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 얼마나? 1년 정도. 1년? 신우이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 그럼 개발업체 제한이 없어질 수도 있어. 1년은 너무 길어. 한 달이면 충분해. 시어머니가 못 박았다. 한 달 후에 다시 얘기하자.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시댁 식구들이 일어났다.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정아, 우리 마음 알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가족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 은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남편이 다가왔다. 은정아, 우리 엄마 말씀 생각해봐.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난 잘 모르겠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역시 피하려고만 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해봤어? 세입자들 말이야? 이주비 받고 다른 데 가면 되는 거 아냐? 남편도 시댁과 똑같은 말을 했다. 은정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2,400억이야. 우리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 남은 세입자들?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사람들은 남이 아니야. 엄마가 가족처럼 돌봤던 사람들이야. 그래도 남이야, 결국. 우리 가족보다 남이 더 중요하냐고. 또 그 말이었다. 은정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400억. 정말 큰 돈이다. 시댁 말대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다. 하지만 골목집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나리의 식당, 혜수의 서점, 동호의 공부방.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 휴대폰을 꺼내 골목집 사진들을 다시 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진짜 가족 같아 보였던 그 모습들.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은정아, 이 집은 그릇이다. 사람들을 담는 그릇. 돈보다 사람, 집보다 삶. 은정은 결심했다. 적어도 1년은 지켜보고 싶다. 그 1년 동안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이상규에게 전화했다. 1년 정도 시간을 주세요. 1년은 너무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긴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아직 못 팝니다. 선생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워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1년은 기다려주세요. 6개월이 한계입니다. 그 이후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정은 시댁에도 연락했다. 1년 후에 다시 얘기해요. 1년?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은정아, 너무 고집 부리지 마. 개발업체 제안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정말 답답하네. 그럼 6개월 후에 다시 얘기하자. 결국 6개월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은정은 다시 골목집을 찾았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고 싶었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평온한 일상이 느껴졌다. 나리의 식당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 해수의 서점에서 들리는 책장 넘기는 소리, 동우가 뭔가 고치고 있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엄마가 지키고 싶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시댁과의 대치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은정은 골목집을 찾지 못했다. 마음은 계속 그곳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6개월이라는 시한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남편은 시댁과 은정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지냈다. 시어머니는 하루 걸러 하루씩 전화를 걸어와 압박했다. 은정아, 잘 생각해보고 있지? 네, 어머니. 개발업체에서도 기다린다던데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뭐가 더 필요해? 2,400억인데. 어머니 혹시 선우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아직은 안 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전화를 끊고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매번 같은 대화의 반복이었다. 은정은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거센 빗소리에 잠이 깼다. 창밖을 보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비가 그쳤다. 은정은 문득 골목집이 걱정되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비에 약할 것 같았다. 결국 골목집으로 향했다. 골목 입구부터 뭔가 이상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동우가 보였다. 얼굴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외벽 일부가 무너졌어요. 뭐라고요? 은정은 급히 건물로 뛰어갔다. 정말로 1층 한쪽 외벽이 부분적으로 붕괴되어 있었다. 벽돌 몇 개가 떨어져 나가고 금이 여러 곳에 가 있었다. 다행히 사람 다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동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리가 식당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선생님, 어떡하죠? 식당 쪽 벽이 젖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리의 식당 쪽 벽에서 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벽지가 벗겨지고 바닥도 젖어 있었다. 비가 새어 들어와서 전기도 나갔어요. 해수가 서점에서 나오며 말했다. 책들도 많이 젖었고 당분간 문을 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은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리비는 얼마나 들까? 그리고 그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수리비는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동우가 벽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최소한 300만 원은 들 것 같아요. 전기 공사까지 하면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당분간 저희는 어떻게 하죠? 나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 밥도 해줘야 하는데 부엌을 쓸 수가 없어요. 해수도 걱정스러워했다. 책들 말리는 것도 문제고 손님들이 올 수도 없고 은정은 고민에 빠졌다. 건물주로서 수리를 해줘야 하지만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 남편도 뭐라고 할 것 같았다.
그때 동우가 말했다. 일단 비닐 시트라도 쳐서 더 이상 비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어요. 혼자 하기 힘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정이 말하자 동우가 놀랐다. 선생님이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가 당연히 도와야죠. 사실 은정은 이런 일에 서툴렀다. 하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동우가 어디선가 비닐 시트와 망치, 못을 가져왔다. 조심히 하세요. 나리와 혜수가 아래에서 비닐을 잡아주고 은정과 동우가 사다리에 올라가 못을 박았다. 생전 처음 하는 일이었다. 망치질도 서툴렀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좀 더 오른쪽으로. 여기요? 네, 그쪽. 함께 일하는 재미가 있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 힘을 합쳐 해내는 기분. 1시간 정도 걸려서 비닐 시트를 쳤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고생하셨어요. 나리가 수건을 가져와 줬다. 선생님도 고생하셨어요. 손도 다치셨네요. 정말로 손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못에 살짝 긁힌 것 같았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오랜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수리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정은 망설였다. 시댁에서는 뭐라고 할까? 수리비에 수백만 원을 쓴다면 제가 알아볼게요. 정말 죄송해요. 건물주님한테 이런 부담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늦네. 골목집에. 골목집? 왜? 비 때문에 건물이 좀 망가졌어. 망가졌다고? 많이? 남편의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다. 외벽 일부가 무너지고 비가 새어 들어왔어. 수리비는 얼마나 들어? 500만 원 정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다. 500만 원? 왜 우리가 그런 돈을 써야 해? 건물 주니까 당연히. 은정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팔지도 못 팔고 있는 마당에 수리비까지.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세입자들 알아서 하라고 해. 왜 우리가? 은정은 기가 막혔다. 임대인 의무라는 게 있어. 의무? 2,400억짜리 건물 팔아서 다 해결될 문제를 왜 복잡하게 만들어? 그 사람들 생각은 안 해? 세입자들 생각? 이주비 받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은정아, 현실을 봐. 우리가 왜 남을 위해서 그런 돈을 써야 해? 남을 위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난 수리할 거야. 우리 돈으로 내 적금 깨서라도.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미쳤어? 적금까지 깨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은정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은정아, 골목집에 문제 생겼다며? 벌써 알고 있었다. 남편이 연락을 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네, 빚 때문에. 수리비 얼마나 든다고? 500만 원? 네. 이참에 팔아버려. 괜히 돈만 더 들어가. 하지만, 은정아, 정신 차려. 망가진 건물 고쳐서 뭐해? 어차피 헐 건물인데. 어차피 헐 건물. 그 말이 더 아팠다.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팔라는 거야. 그 사람들도 좋은 곳으로 이사 가게. 전화를 끊고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은행으로 갔다. 적금을 해지했다. 500만 원이었다. 그리고 골목집으로 갔다. 선생님, 벌써 오셨어요? 동우가 반갑게 맞았다.
수리업체 연락해뒀어요. 오늘 와서 견적 볼 거예요. 정말요? 나리와 혜수도 나왔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오후에 수리업체 사람들이 왔다. 생각보다 피해가 컸다. 외벽 보강, 방수, 전기 공사까지 하면 700만 원이 필요했다. 예상보다 200만 원이 더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리업체가 돌아가고 은정은 세입자들과 얘기했다. 수리 기간 동안 불편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고마워요. 나리가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할머니 같으세요. 할머니 같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수리하는 동안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며칠은 어떻게든 버텨야죠. 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점도 당분간 문 닫아야 하고 그때 동우가 제안했다. 제 방에서 임시로 공동부엌 만들까요? 공동부엌? 네. 전기밥솥이랑 가스레인지 가져다 놓고 다 같이 밥 해 먹어요. 그럼 나리 씨가 요리하기 편하겠네요. 혜수가 좋아했다. 그리고 제 방 한쪽을 서점 임시 공간으로 써도 돼요. 정말요? 네. 책 몇 권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 돕겠다는 마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저도 뭔가 도울게요. 은정이 말했다.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아니에요.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임시 공동부엌이 만들어졌다. 동호의 방 한쪽에 조리도구들이 모였다. 밥솥, 가스레인지, 냄비, 프라이팬까지. 혜수의 책들도 일부 옮겨왔다. 젖지 않은 책들 위주로 골라서 작은 책장을 만들었다. 저녁 때가 되었다. 나리가 김치찌개를 끓였다. 동우가 밥을 지었다. 혜수가 반찬을 정리했다. 은정도 함께 도왔다. 좁은 방에 네 사람이 모여 앉았다. 작은 테이블에 김치찌개 한 냄비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 건배. 동우가 물컵을 들었다. 뭔가 특별한 날 같네요. 나리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혜수도 동의했다. 은정도 그랬다. 집에서 혼자 먹거나 남편과 조용히 먹는 것보다 훨씬 즐거웠다. 할머니도 이런 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나리가 말했다. 함께 밥 먹는 거.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혼자 먹는 밥은 밥이 아니라고. 혜수가 엄마 이야기를 꺼냈다. 함께 먹어야 진짜 밥이라고. 은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정말 엄마다운 말이었다. 저희 때문에 선생님이 고생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정말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다. 좁은 공간에 네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서도 웃으며 일했다. 내일도 이렇게 해요. 동우가 제안했다. 술이 끝날 때까지 함께.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700만 원이 나간 것도, 시댁에서 뭐라고 할 것도 걱정되지만 오늘 하루는 정말 행복했다. 다음 날 오전, 은정은 일찍 골목집으로 갔다. 잘 시작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수리업체가 이미 와서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동호도 일찍 나와서 도와주고 있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잘 시작되나 보려고요. 작업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뿌듯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 엄마가 만든 것을 지키는 일.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가 다가와 말했다. 저희가 뭘로 보답을 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와 있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왔구나. 차가운 목소리였다. 어서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옆에 앉은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다. 700만 원을 그냥 썼다며. 수리비였어요. 수리비라고? 어차피 헐 건물 수리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쳤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무슨 뜻인가요?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이지 뭐겠어. 법적으로. 은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변호사 만났다. 내가 협조 안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더라. 시아버지가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겠냐? 가처분 신청서라는 거다. 내가 계속 고집 부리면 이걸로 강제 매각 신청할 게다. 가처분. 은정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다. 그리고 이것도 봐봐. 신우이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명도 소송 준비 서류야. 세입자들 다 내보낼 수 있어. 세입자들은 왜? 내가 팔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게.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 신우이가 비꼬듯 말했다. 2,400억을 포기하고 700만 원을 쓴다? 정상이야? 그 사람들 생각은 안 하세요? 또 세입자 얘기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은정아, 제발 좀 정신 차려. 우리가 가족이지. 그 사람들이 가족이야? 가족. 또 그 말이었다. 가족이라면 서로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 우리가 얼마나 이해했는데?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끝이다. 다음 주까지 결정 안 하면 법정에서 보자. 다음 주. 갑자기 시간이 단축되었다. 6개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협조할 때 얘기고 지금처럼 돈만 더 쓰면서 버틴다면 얘기가 달라. 시댁 식구들이 일어났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더 줄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나갔다.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 은정은 주저앉았다. 가처분, 명도 소송.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다.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은정아, 이제 그만해.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지. 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현실적으로. 모두 다 그 말을 했다. 다음 날 은정은 골목집으로 갔다. 수리가 한창이었다. 외벽이 새로 쌓이고 있었다. 선생님 어떠세요? 동우가 반갑게 맞았다. 벽이 새 것 같아요. 더 튼튼해 보이고 정말로 새 벽돌이 반짝였다. 내일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나리가 밝게 말했다. 그럼 모레부터는 식당 다시 열 수 있겠네요. 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모든 게 일주일 후에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 해수가 다가왔다.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하지만 감출 수 없었다. 뭔가 걱정이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해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사실은 은정은 주저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다. 개발업체랑 제 시댁에서 이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팔라고요?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나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동우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희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은정이 급하게 말했다. 엄마가 지키려고 했던 걸 저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가족들이 반대하시면 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다음 날 골목에서 혜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혹시 박은정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윤가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혹시 시댁에서 보낸 사람일까? 시댁에서 보내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공익 변호사인데 이 지역 재개발 문제로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요. 공익 변호사? 누가 상담을 요청했을까? 누가 요청했는데요? 저희가요. 혜수가 나섰다. 어제 선생님 얘기 들은 후에 혹시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은정은 감동했다. 자신들의 일인데도 은정을 걱정해서 변호사까지 찾은 것이었다. 일단 앉아서 자세히 얘기해 보시죠. 혜수의 서점에서 윤가람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은정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엄마의 유산, 개발업체의 제한, 시댁의 압박까지. 그럼 지금 가처분과 명도소송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군요. 네. 시댁분들이 법정 상속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윤가람 변호사가 설명했다. 먼저 가처분 신청은 막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반대하면 쉽게 통과되지 않아요. 정말요? 네. 그리고 명도 소송도 임차권과 영업권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래 거주했고 특히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나리와 혜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익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공익성이요? 이 건물이 단순한 수익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문득 엄마의 수첩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긴급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면 돼요. 공동체에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윤가람 변호사가 수첩을 꺼냈다. 할머니가 남기신 기록들, 세입자들의 증언, 그리고 실제로 이곳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공익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세요. 이기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시간을 버는 것뿐이죠. 그래도 시간이라도 있으면 그 시간 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분명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윤가람 변호사는 엄마의 수첩과 편지들, 장부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거 대단한 기록이네요. 어떤 점이요? 할머니가 이곳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한 임대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 같은 역할을 하신 거네요. 사회적 기업이요? 네.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런 기록이 있으면 공익성을 증명하기 훨씬 쉬워요. 한편으로는 증언 준비도 시작됐다. 각자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이 집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주세요. 나리가 먼저 증언을 준비했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가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이 식당이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동호도 마찬가지였다. 취업 준비할 때 도움받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후배들을 돕고 있다는 것. 혜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 이곳이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지역 도서관 역할을 한다는 것, 누구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며칠 후
시댁에서 정말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윤가람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도 맞대응하죠. 법정 날이 정해졌다. 일주일 후 금요일이었다. 그 일주일 동안 골목집은 분주했다. 증언 준비, 자료 정리,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격려하는 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동우가 자신 있게 말했다. 네. 할머니가 지켜봐 주실 거예요. 나리도 힘을 냈다. 하지만 은정은 불안했다. 법정에서 시댁 식구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것. 무엇보다 아들 선우가 걱정이었다. 혹시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독일 출장에서 돌아오는 게 다음 달인데 그 전에 끝났으면 좋겠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혜수가 위로했다. 기록과 증언이 힘입니다. 윤가람 변호사도 같은 말을 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법정날 아침이 밝았다. 은정은 일찍 일어나 엄마의 수첩을 다시 봤다. 마지막 페이지의 메시지를 읽었다. 돈보다 사람, 집보다 삶. 오늘이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판가름 나는 날이었다. 법원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이 이미 와 있었다. 변호사도 데리고 왔다. 은정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인사했다.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가족끼리 좋게 끝낼 수 있어. 포기할 생각 없어요. 그럼 끝까지 가보자. 법정에 들어갔다. 판사가 양쪽 변호사의 주장을 들었다. 시댁 변호사는 경제적 논리를 앞세웠다. 2,400억의 개발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세입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이주할 수 있습니다. 윤가람 변호사는 공익성을 강조했다. 이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 시간이 왔다. 나리가 먼저 나섰다. 아이 수술비를 도와준 건 이 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전해졌다. 혜수가 이어갔다. 책 냄새가 기억을 붙잡습니다. 이곳은 동네 도서관이에요. 할머니가 만든 작은 기적입니다. 동우가 마지막으로 증언했다. 불 하나 켜면 포기가 꺼집니다. 할머니가 켜준 희망의 불빛을 끄고 싶지 않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다. 은정도 증언대에 섰다. 이 집은 벽돌이 아니라 이름들로 지어졌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의 이름으로요. 엄마의 말을 빌렸다. 공익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판결이 나왔다. 강제명도 및 영업방해는 일시 중단합니다. 다만 조건부로 6개월 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겼다. 일단은 이겼다. 법정을 나오며 윤가람 변호사가 말했다. 오늘은 시간을 벌었고 내일은 사람을 지킬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갔다. 6개월 후에 다시 보자.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골목집으로 돌아가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날 밤 골목집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나리가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혜수가 와인을 준비했다. 동우가 음악을 틀었다.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법정 승리 후 한 달이 지났다. 골목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나리의 식당에는 손님들이 돌아왔고 혜수의 서점에는 책 읽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동우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저녁에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6개월이라는 시간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상규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생님, 시간 있으시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또 매각 이야기인가요? 이번엔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다른 제안? 궁금했지만 불안하기도 했다. 같은 카페에서 만났다. 이상규의 표정이 전과는 달랐다. 좀 더 진지해 보였다. 법정에서 지켜봤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도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상규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기존 재개발 대신 보존형 재생을 제안합니다. 보존형 재생이요? 건물은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만 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세입자들은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죠.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수익성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기존 계획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죠. 이상규가 미소를 지었다. 법정에서 보니까 이곳의 진짜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공동체 운영에 함께 하시는 거죠. 공동체 운영. 생각해 본 적 없던 일이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안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혼자 내리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이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런 프로젝트가 미래라고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골목집에 들렀다. 이상규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이 있었다. 다음 주면 선우가 독일 출장에서 돌아온다. 그동안 숨겨왔던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선우는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합리적인 아이다. 2,400억을 포기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절할지도 모른다. 선생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나리가 반갑게 맞았다. 혹시 시간 되시면 다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혜수와 동우도 모였다. 은정은 이상규의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와, 정말요? 동우가 눈을 반짝였다. 그럼 저희가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경험도 없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고요. 아드님이요? 네. 다음 주에 출장에서 돌아와요. 그동안 이 일을 몰랐거든요. 나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반대하실까요? 아마 시댁과 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2,400억을 포기하다니 미쳤다고. 할머니도 처음엔 경험이 없으셨을 거예요. 나리가 말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셨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지난 몇 달 동안 보니까 선생님은 할머니를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동우도 동의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혜수의 말에 용기가 났다. 그런데 제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럼 설득해 봐야죠. 어떻게요? 진심을 보여주세요. 선생님의 마음을. 그날 밤 은정은 남편과 이야기했다. 보존형 재생이라는 게 있더라. 뭐야, 그게? 건물을 헐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더 좋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럼 세입자들도 내보내지 않아도 되고 나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돈은 얼마나 벌어? 2,400억보다는 적겠지만 그럼 의미 없잖아.
역시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난 잘 모르겠어. 또 그 말이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은정아, 무슨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벌써 알고 있었다. 보존형 재생 말씀이세요? 그런 거 하지 마. 괜한 일 벌이지 말고. 하지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좋은 기회? 2,400억 포기하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족회의 하자. 내일 다 모여. 또 가족회의.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다음 날 시댁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더 강경해 보였다. 은정아, 이제 정말 끝이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6개월 더 기다려줬는데 또 이상한 일 벌이겠다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 돈도 제대로 안 되는 일이?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은정아, 우리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강하게 나갈 거야. 어떻게요? 상속포기 신청 절차 밟을 거야. 신우이가 서류를 꺼냈다. 이번엔 진짜야. 변호사도 준비됐고,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러게, 왜 이렇게 만들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은정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팔 거야, 안 팔 거야? 순간이었다. 은정은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골목집 사람들의 얼굴도. 안 팔래요. 뭐라고? 이 집은 팔아서 가치를 얻는 곳이 아니에요. 나눠서 의미를 만드는 곳이에요.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은정아, 후회하지 마.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드디어 선택했다. 엄마가 원했던 선택을. 그날 밤 골목집에서 전화가 왔다. 동호였다. 선생님 오셨어요. 지금 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왔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오셨어요. 아들, 선호가 왔다고? 지금 혜수 아저씨랑 얘기하고 계세요. 빨리 오세요. 은정은 급히 골목집으로 갔다. 정말로 선호가 와 있었다. 정장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엄마, 선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얘기 들었어요. 할머니 유산건. 선호의 표정이 심각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2,400억을 포기한다니. 선호야.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알겠어요. 뭘? 이게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선호가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이곳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엄마 결정 지지해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네. 그리고 제가 도울게요. 어떻게?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재무관리나 시스템 구축 같은 거. 선호야. 엄마, 이건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네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어머, 아드님이 정말 멋있으시네요. 나리가 감탄했다.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혜수도 기뻤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동우가 환하게 웃었다. 그날부터 새로운 계획이 시작됐다. 선우는 보존형 재생 프로젝트에 재무 계획을 세웠다. 이상규는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은정은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정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곳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였다. 할머니 뜻을 받들어서 엄마의 집은 어떨까요? 나리가 제안했다. 모두 동의했다. 몇 주 후 작은 간판 제막식이 있었다. 목각으로 만든 소박한 간판. 엄마의 집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제 정말 엄마의 집이 되었네요. 은정이 간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머니 꿈이 이루어졌어요. 혜수가 눈물을 닦았다. 저희도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동우가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미 선택했으니까. 은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이게 엄마가 원하던 일이야. 그날 저녁 엄마의 집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동네 사람들도 몇 명 왔다.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시작이에요. 윤가람 변호사도 축하하러 왔다. 앞으로도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해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남편이었다. 들어와도 될까? 어색한 표정이었다. 당연하지. 남편이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가 그 유명한 엄마의 집이구나. 어떻게 생각해? 생각보다 좋네. 남편이 간판을 바라봤다. 엄마의 집이라. 후회돼?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처음으로 남편이 은정 편을 든 것 같았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셔? 화나셨지.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 그래. 대신 우리 둘이 알아서 살라고 하시던데. 사실상 절연 선언이었지만 은정은 후련했다. 그럼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 볼까? 새로 시작? 여기서, 엄마의 집에서. 남편이 놀랐다. 여기서 살자고? 어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이 주변을 다시 둘러봤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식 냄새, 따뜻한 분위기. 한번 해볼까? 그렇게 은정과 남편도 엄마의 집 가족이 되었다. 몇 달 후 엄마의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 1층에는 나리의 식당과 혜수의 서점이 더 넓어졌다. 동호의 공부방도 제대로 갖춰졌다. 2층에는 은정과 남편이 살고 3층에는 새로운 세입자들이 살았다. 그리고 다락방은 그대로 두었다. 엄마의 수첩과 사진들, 편지들, 모든 기억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엄마, 저 잘한 거죠? 은정이 다락방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인사를 나누고 누군가는 장을 보러 가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특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저녁 준비됐어요. 나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곧 내려갈게요. 은정이 대답했다. 수첩을 덮고 다락방을 나섰다. 아래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들. 오늘 메뉴는 뭐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된장찌개요. 우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웃고 떠들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다. 내일 새 세입자 오신대요. 어떤 분이세요? 대학생이래요. 고시 준비한다고. 그럼 동우 오빠가 도와줄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게 우리 집 룰이니까. 우리 집. 정말 우리 집이 되었다. 식사 후에는 혜수의 서점에서 독서 모임이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몇 명 참석했다. 오늘은 뭘 읽을까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어떨까요? 좋아요. 희망이라.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간판에 불이 켜졌다. 엄마의 집이라는 글자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희망. 정말 좋은 단어였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혼자서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이런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엄마가 길을 만들어뒀다. 사람이 먼저라는 길을, 돈보다는 마음이 소중하다는 길을. 그리고 이제 은정이 그 길을 걷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생님, 뭘 그렇게 보세요? 동호가 물었다. 아무것도. 그냥 좋아서. 뭐가요? 이 모든 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은정은 다시 다락방에 올라갔다. 엄마의 사진을 바라봤다. 엄마 고마워요. 사진 속 엄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은정은 새로운 수첩을 꺼냈다. 자신만의 기록을 시작할 차례였다. 지금까지 은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말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나요? 모든 사람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는데 가슴 한쪽이 다른 것을 원하고 있나요? 은정이 그랬습니다. 2,4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 앞에서도 가족들의 압박 앞에서도 그녀는 마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돈보다 사람, 집보다 삶. 은정은 선택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혼자인 것 같아도 옳은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것이든 그 선택 속에 사랑이 있다면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엄마의 집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